우리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길을 닦아주었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딸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던 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산 집을 팔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딸을 유학 보냈습니다. 딸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장례를 치르며 영정 앞에 덩그러니 서 있을 때조차 수화기 너머의 딸은 금방 갈게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따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금지옥엽 키운 딸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딸의 환한 미소도 상상했던 따뜻한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입조차 뗄 수 없게 만드는 가슴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뒤를 돌았습니다. 고성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체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기에, 또 어떤 침묵이었기에 모녀 관계를 끝으로 몰고 갔을까요? 오늘은 이상이 아닌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과 헌신이 조용히 잊혀질 때 우리는 과연 노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박명자, 올해 64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1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지요. 창밖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옵니다. 집주인 여자는 제가 참 조용하다고, 있는 듯 없는 듯 산다고 하더군요. 사실 딱히 시끄럽게 굴 일도 없습니다. 제 하루 중 가장 시끌벅적한 시간은 오후 4시 편의점 도시락이 마감 세일에 들어갈 때입니다. 할인 카드를 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에 등이 굽은 노인들이죠. 서로 모른 척하지만 사실 뻔히 다 아는 사이입니다. 가끔은 아들은 명절에 온다던가 손주가 몇 살이지 하며 잡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딸은 영국에 있어. 공부 마치면 온대. 그 말을 뱉고 나면 제 속조차 믿기지가 않습니다. 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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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은 세월이 10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날이 되면 현관에 지윤이 환영이라고 쓴 붉은 종이를 붙여두곤 했는데 이제는 그 테이프 값도 아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2013년 지윤이가 25살 때였습니다. 런던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죠. 문화연구니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이니 하는 어려운 말을 늘어놓는데 저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기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남편 이상훈 씨는 저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딸이 유학 가는 게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면서도 속으로는 학비 걱정에 전전긍긍했죠.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7천만 원은 들 텐데 3년이면 2억이 넘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로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죠. 남편이 당황해할 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 팔아요. 우리가 살던 곳은 마포구 망원동의 낡은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0년 된 붉은 벽돌집이었지만 우리가 3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지훈이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의 모든 흔적이 배어있는 곳이었죠. 부엌 타일, 베란다 난간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깟 집 한 채가 대수냐 싶었으니까요. 결국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과 합쳐 8억 원 정도를 마련했고 그중 2억 원을 뚝 떼어 새 통장에 넣었습니다. 오로지 지윤이의 유학만을 위한 돈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겠어? 지윤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취직하고 결혼하면 그때 같이 새 아파트 사면 돼.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엄마가 제일 잘하는 갈비찜 해줄게. 딸도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나 꼭 돌아올 거야. 나가서 가족 잊어버리는 그런 애 아니잖아. 나. 그때 딸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반짝거리고 확신에 차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는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여두었습니다. 엄마, 나 돌아오면 우리 부산 가서 돼지국밥 먹자. 딸이 떠나던 날 우리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검은색 캐리어를 끄는 딸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저를 안으며 말했죠. 엄마, 3년만 기다려줘. 금방 다녀올게. 그 3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텔레비전을 켜고 동시에 카카오톡을 엽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그 쪽지는 세기발의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차마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딸은 온다고 했고 저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딸이 그 쪽지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지윤이가 영국에 도착한 첫 몇 달은 연락이 아주 잦았습니다. 런던 동쪽에 구한 낡은 쉐어하우스 사진을 보내왔죠. 주방과 화장실을 같이 쓴다기에 걱정이 되어 잔소리를 했습니다. 늦게 다니지 마라. 방문 꼭 잠가라. 가스 불 조심해라. 딸은 엄마, 나 고등학생 아니야. 어린애 취급 좀 그만해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짐짓 화난 척했죠. 내 눈엔 평생 어린애야. 딸은 수업이 끝나면 샌드위치나 길가의 핀 꽃, 런던의 흐린 하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은 영어 이름인 준으로 바뀌었고 프로필 사진도 트렌치 코트를 입은 뒷모습으로 바뀌었더군요. 정말 세련된 런던 사람 같았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집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즈음 딸이 향수병을 앓는지 친구들과 냄비에 찌개를 끓여 먹는 사진을 보내며 여긴 팥죽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팥죽을 쏘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영상 통화 속 딸은 입맛을 다시며 내년 동지는 꼭 집에서 먹을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여름부터 연락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통화가 2주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지윤아 하고 말을 걸어야 대답이 왔습니다. 딸은 늘 엄마, 이번 주 과제가 너무 많아. 다음 주에 통화해 라고 했고 저는 그래, 공부가 먼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다음에 하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일시 읽고 씹음과 안 일시, 안 읽고 씹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2주 내내 연락이 없어 애가 타서 한국 시간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뚝 끊기더군요. 30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 새벽 2시 반이야. 저는 당황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시차를 깜빡했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지. 딸은 답장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을 부엌에 서서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마치 차마 말하지 못한 서러움을 삼키는 것처럼요. 남편은 우울해하는 저를 보며 애가 다 컸는데 자기 바쁜 일이 있겠지 하며 위로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딸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 언어 장벽, 공부 스트레스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력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은 날, 답장이 없던 날을요.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꼬박 한 달 동안 딸과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더군요. 신문을 보던 남편이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지윤이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추석, 딸이 제일 좋아하는 깻잎 반찬과
김치를 포장해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배송비만 10만 원이 넘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소포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주소 불명,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너 이사했니? 한참 뒤에야 답이 왔습니다. 아, 옮겼어.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네. 괜찮아. 다시 보낼게. 주소 불러봐. 하지만 딸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자다 깨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카톡 옆에 일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차라리 안 읽었으면 안도감이 들었고, 읽었는데 답이 없으면 심장이 깎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해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지윤아, 너 엄마랑 얘기하기 싫으니? 수화기 너머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전화했어? 나 지금 밖이라 곤란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잠시 침묵하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생활 진짜 치열해.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전화 좀 그만해. 나중에 내가 할게.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소파에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조차 소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가 변한 걸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엄마, 기다려. 부산 가서 국밥 먹자는 쪽지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 종이가 붙어 있는 한 딸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의 꽃샘추위가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있는데 욕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발이 뒤틀리고 안색은 흑빛이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상훈 씨.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응급실 불은 하루 종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운 남편의 얼굴은 아직 따뜻한데 저는 주머니 속에서 옷자락을 쥐어짜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받음, 두 번째는 음성 사서함, 세 번째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미팅 중이야. 이따 할게. 저는 이를 악물고 답장을 쳤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다. 중환자실이야. 위독하대. 30분 뒤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베개에 눌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 심각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대.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 수 있니?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 이름 부르는 건 들어야 하지 않겠니? 말을 뱉는 순간 목이 메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참 뒤 딸이 말했습니다. 노력해 볼게. 노력해 볼게. 그 말은 위로를 가장한 진통제 같았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마음을 달랠 수도 없는 그저 아프지 않게만 하려는 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딸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11시 반 남편은 고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3일은 관성으로 버텼습니다. 염을 하고 수의를 고르고 납골당을 알아보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지윤이는 언제 온대? 비자 문제가 꼬여서 못 온대요. 이번엔 힘들다네요.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휴,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임종도 못 지키네. 빈소를 지키며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 향불이 자꾸 꺼지려 했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영안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비행기 표가 도저히 안 구해져. 미안해. 여기서라도 아빠 위해 기도할게. 엄마 몸 잘 챙겨. 핸드폰을 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재작년 인천 앞바다에서 찍은 짙은 초록색 점퍼를 입고 아이처럼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로 속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며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고를 할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는데 제 몸도 같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골함을 거실 한 구석에 모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쓴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빠,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호강시켜 줄게. 그 카드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는 생각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딸에게 참고 서며 용돈을 보내주느라 쓴 모양이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도 한 통 나왔습니다. 지윤아, 아빠는 네가 보고 싶지만 방해될까봐 참는다. 너만 잘 살면 된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납골당을 계약하러 갔습니다. 직원이 가족분은 안 오시냐고 묻기에 혼자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이 보이는 해가 잘 드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돌아 나오며 유골함 앞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당신 목까지 지윤이 기다려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3일 만에 처음으로 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일 내내 기다렸던 딸의 연락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어. 꿈에 아빠가 나왔어. 강가에서 양복 입고 웃고 있더라. 그 문자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꿈을 꾼 건지, 저를 달래려고 지어낸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문만 쳐다봤다. 너 올까봐. 딸은 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요지는 회사 규정상 갑자기 휴가를 내면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런던에 절에 가서 등을 달았고 기부도 했다고 하더군요. 글자 하나하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배웅도 못하니 썼다 지웠다를 3번 반복하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2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나한테 정서적 협박 좀 하지 마. 나도 외국에서 혼자 사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정서적 협박.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의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양복, 모자, 구두, 그가 입었던 옷에서 아직도 그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간장을 꺼내려다 냉장고에 붙은 누런 쪽지를 보았습니다. 엄마, 기다려. 부산 가서 국밥 먹자.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그 종이를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이 쪽지를 기억이나 할까? 그날 저녁 저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방식대로 달짝지근하고 후추 향이 살짝 나는 그 맛으로요. 식탁에 앉아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딸은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배경은 흐릿했고 정장을 입은 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내일 프레젠테이션 있어. 왜 지금 전화했어? 그냥 오늘 갈비찜 했거든. 보여주고 싶어서. 딸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맛있겠네. 먹고 싶다거나 다음에 가면 해줘라는 말을 기다렸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 아예 안 돌아올 작정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빠 갔을 때도 안 오더니 영상 통화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노력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나 죄인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나 해. 안 오는데 누가 알아주니? 장례식장 사인은 누가 하고 사망신고는 누가 하러 다니고 밤새 향은 누가 지키는데.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네가 우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래. 화면 속 딸이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잊은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널 이해 못한다고. 3살 때 열 경기하면 밤새 업어주던 게 나야. 네가 뭐 싫어하는지 뭐 무서워하는지 다 아는 게 나라고. 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갈비찜 냄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물이 보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반찬통에 갈비찜을 옮겨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딸을 위해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넣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그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찌익 소리와 함께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카톡은 조용했습니다. 대화창을 올려 딸이 유학 가던 해의 메시지부터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소설처럼 길고 다정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김치 먹고 싶다. 꿈꿨어.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그러다 점점 이응이응 바빠 나중에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대화 내용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딸이 언젠가 저를 차단해버리면 그 아이가 한때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마저 사라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 주재원 발령이라. 앞으로 몇 년은 더 영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축하한다 라고 썼다가 지우고 힘내라, 밥 잘 챙겨 먹고라고 고쳐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 우리는 그렇게 예의 바른 타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존재는 알지만 한 집에 살지 않는 옆집 이웃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우체국에 갈 때마다 창구 직원이 묻습니다. 또 영국 보내세요. 따님은 언제 오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바빠서요. 하고 맙니다. 제 자신이 초라해져서 얼른 동전을 세는 척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날 밤 납골당의 둘 남편 사진을 고르다가 지윤이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한 딸이 저와 남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내 방식대로 딸을 다잡으려 했던 걸까?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토마토 안 먹는 식성, 엘리베이터 무서워하는 버릇, 신발끈 헐렁하면 불안해하는 성격까지 다 아는 게 나인데 지금 딸이 사는 세상은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제 신경 끄고 우리끼리 살자. 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신경 끄자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 가을, 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영국 한번 와볼 생각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넷 연결 탓인지 목소리가 좀 끊겼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말투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 여행 삼아 한번 와. 내가 구경시켜 줄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또 잠깐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건지 두려웠습니다. 런던 날씨를 검색하고 여권 재발급 절차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30분 뒤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 늙은이 귀찮지 않다면 갈게. 딸은 바로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엄마 항상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구청 가서 여권 만들고 여행사 가서 비행기 표 끊고 런던 물가도 알아보고 아랫집 세댁한테 여행용 캐리어도 빌렸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저녁 준비할 때마다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평소엔 잘 안 먹던 단호박 수프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딸 입맛이 서양식으로 변했을까 봐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돋보기 안경도 새로 맞췄습니다. 딸의 얼굴, 딸의 방, 딸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요. 출국하는 날 새벽 5시 공항 리무진을 타러 나갔습니다. 서울역 앞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으로 불경을 들으며 창밖 구름만 쳐다봤습니다. 만나면 안아줘야 할지, 오랜만이라고 인사부터 해야 할지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히스로 공항에 내려 입국 게이트를 나설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딸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짧은 머리,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습니다. 엄마, 딸이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딸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옛날의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향수와 영국의 습한 공기 냄새가 섞인 향이었습니다. 엄마, 살 빠졌네. 너는 살 좀 올랐다. 우리는 웃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에 생긴 어색한 공기. 손님을 대하는 듯한 깍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벽돌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잔디밭이 잘 깎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좋지. 치안도 좋고 조용해. 우리 동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 사는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얀 창틀에 회색 벽돌.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사진 3장이었습니다. 눈밭에서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양옆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진주 귀걸이를 하고 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자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Oh, is she here already? 어머, 벌써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이 웃으며 통역해 주었습니다. 엄마 오셨냐고 묻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She's here. Mom's here. 네, 엄마 왔어요. 은발에 쇼컷을 한 여자가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You must be 요젠, 박명재. 당신이 명자시군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손님을 환영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뒤이어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Welcome, I'm David. 환영합니다.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헬렌 엄마랑 데이비드 아빠야.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딸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나 여기서 지내면서 이분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 오래되니까 그게 편해졌어. 내가 힘들 때 친부모처럼 챙겨주신 분들이야. 저는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헬렌이 준비한 스테이크와 구운 채소, 호박 수프였습니다.
식탁보에는 레이스가 깔려 있었고 접시는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습니다. 헬렌이 제 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You must be tired from the flight. 비행 때문에 피곤하시죠? 딸이 통역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겠대.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통역이 능숙해졌는지 마치 가이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도중 데이비드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She calls us mom and dad all the time. We're honored. 지윤이가 늘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영광이죠.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짐작했습니다. 딸이 통역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영광이라시네. 저는 쥐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어 헬렌이 물었습니다. Is she staying for the wedding? 결혼식까지 가시나요? 못 알아듣고 딸을 쳐다보자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결혼식 보고 갈 거지? 결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딸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 말 안 했나? 나 마크랑 약혼했어. 지금 배우자 비자 신청 중이야. 마크? 데이비드 아빠 아들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아예 정착하기로 했어. 비자 나오면 나도 이제 영국 시민권자 되는 거야. 너 공부 마치면 돌아온다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며 옹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건 10년 전 얘기잖아.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스테이크 접시에서 갑자기 얼음물통으로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노력해본다더니.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남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 노후 챙겨주겠다는 거니? 그럼 우리는, 나랑 내 아빠는.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나 쭉 돌봐줬어. 누굴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나한테 정말 잘해줘서 그래. 저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기카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 팔아서 2억. 우리 부부 평생 모은 돈. 집까지 팔아서 너한테 다 줬어. 여기서 남의 부모한테 엄마 아빠 소리하라고 준 돈 아니야.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돈 얘기 좀 그만해. 비참하게. 내 아빠 죽기 직전까지 네가 언제 오나 문만 바라봤어. 내가 비행기 표 끊었다고 거짓말까지 해줬다고.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넌 여기서 스테이크 썰면서 비자 타령이나 하고 있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쫓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데? 저는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너 이미 엄마 아빠 생겼다며. 내가 방해 안 하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런던의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시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표지판은 하나도 읽을 수 없었고 방향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를 여미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날카로워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온통 똑같이 생긴 붉은 벽돌집뿐이라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겉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어 덜덜 떨리는데 신발끈이 풀려버렸습니다. 쪼그려 앉아 묶으려는데 손가락이 얼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기도 길을 묻기도 무서웠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배경 화면을 보았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잇몸이 다 보이게 웃던 어린 지윤이 사진.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딸은 이 사진을 지웠을까? 딸의 핸드폰에 내 사진이 남아있기는 할까?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눈이 시려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던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개가 짖자 제가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어 고개만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언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차이니스, 중국인. 제가 고개를 젓자 다시 묻더군요. 코리안. 한국인. 저는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딸이. 여기 살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Wait here. 여기 기다려요. 10분 뒤, 그 할머니가 다른 동양인 할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털모자를 쓴 할머니가 대뜸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고향 말을 듣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딸 보러 왔다가. 그 할머니, 최영숙 씨는 제 손을 잡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손 얼어 터지겠네.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최 할머니는 근처 노인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영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타준 믹스커피를 마시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영국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더니 엄마를 찬밥 취급하나 보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집 천지야. 나도 그래. 우리 아들놈도 스코틀랜드 사는데 손주 놈들은 할머니 얼굴도 몰라. 지난번에 영상 통화했더니 손자가 Who are you? 누구세요? 하더라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린 자식들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걔들 기억 속에 우린 엄마가 아니라 짐인가 봐. 울어도 돼. 실컷 울고 털어버려.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최 할머니 댁 접이식 침대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딸의 그 으리으리한 집보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여기 마트 가면 이거 싸게 팔아.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적어도 이건 아는 맛이잖아. 저는 웃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데리러 갈게라는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데리러 오는 게 싫었습니다. 밤새 딸의 카톡 프로필을 들여다봤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우아하게 웃는 모습. 한참 만에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저를 교체했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에는 새로운 부모,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언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 인생 초반에 잠깐 있었던 이제는 지나간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훈이에게 호텔로 알아서 갈 테니 걱정 마라라고만 보냈습니다. 딸은 오케이 하고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영혼 없는 오케이였습니다. 저는 혼자 대형 박물관에 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속 3000년 된 미라를 보았습니다. 미라를 감싼 천이 남편 염할 때 썼던 삼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런던 거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씹으며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지훈이가 왜 안 돌아오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저 같은 인간적인 번거로움을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훈이가 쓰던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창고 정리 끝, 출입 금지. 딸에게 보내는 경고장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보내는 통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딸은 더 이상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멈이 잘 지내?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 같은 문자가 오면 저도 그래, 너도 하고 맙니다. 마치 먼 친척과 안부 주고받듯이요. 남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납골당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던 마른 오징어와 소주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골함 덮개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이 안 왔어. 나도 안 불렀고 사진도 안 보냈어. 납골당에 핀 국화 사진을 찍었지만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어디 누워 있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딸도 압니다.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겠죠. 사실 딸이 안 돌아온 것은 특정 날짜의 사건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안 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긴 과정 전체가 이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딸은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 제 생일, 엄마 생일에 밥 먹으러 올래? 했더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헬렌 엄마랑 영상 통화할래? 라고 했죠. 2022년 청명절, 아빠 보러 올래? 했더니 헬렌이 병원 가야 해서 운전해 줘야 해. 라고 했죠. 2023년 설날, 떡국 먹으러 와라. 했더니 엄마 먼저 먹어. 다음에 갈게.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붙여둔 지훈이 환영이라는 글귀를 떼어내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 붉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제 기대가 0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웃들이 딸 아직 영국에 있어? 물으면 응, 거기서 자리 잡았어. 하고 맙니다. 요즘 젊은 애들 똑똑해. 해외 나가서 살고 대단하네. 라고 칭찬하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 똑똑함 뒤에 남겨진 부모들이 밤마다 식은 밥을 먹으며 빈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는 걸 그들은 모를 테니까요. 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2024년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축하드려요. 이제 고정 수입 생기셨네요. 하며 웃더군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싼 콩밥에 멸치볶음, 김치뿐인 소박한 점심입니다. 천천히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은퇴 후 할 일, 걷기, 물 마시기, 꽃 구경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밥 먹으러 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엄마, 국밥 먹고 싶어. 라는 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딸이 결혼식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키 큰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잔디밭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헬렌과 데이비드가 혼주석에 앉아 잡지 모델처럼 웃고 있더군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행복해라. 딸도 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도 건강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혼주석에 내 자리가 있었는지, 헬렌이 내 자리에 앉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봉투에 넣은 뒤 봉했습니다. 겉면에 2013년 이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추억이자 종결된 사건 파일입니다. 부엌 벽에 붙은 엄마, 기다려. 부산 가서 국밥 먹자는 쪽지는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국밥은 식은 지 오래라는 걸요. 텔레비전에서 이민 가정의 세대 갈등이나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고 채널을 돌립니다. 동정받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밥 짓고 산책하고 붓글씨를 씁니다. 딸은 거기서 출근하고 여행하고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청명절,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살아.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새로운 부모도 생겼고 세상도 넓대. 우린 그냥 여기 있자. 나도 그럭저럭 잘 지내. 향을 끄고 비석을 닫고 나오니 봄 햇살이 찬란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처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씁니다. 지윤아, 이 편지는 2025년 어느 봄날 아침에 쓴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곱다. 나는 지금 네가 좋아하던 둥글레 차를 마시고 있어. 너는 이 편지를 영영 못 볼 테고 나도 붙이지 않을 거야. 이건 너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란다.
혹시라도 먼 훗날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할 때가 올까봐 적어둔다. 엄마는 널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았어. 누구를 원망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 남은 돈으로 주말 농장에 작은 텃밭을 샀어. 상추랑 부추. 그리고 네가 질색하던 여주도 심었단다. 내 짐들은 창고 깊숙이 넣어뒀어. 가끔 꺼내보긴 하는데 추억이란 게 자꾸 보면 쓰더라고. 나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욕하고 다니는 노인네는 되지 않았어. 친척들한테도 내 칭찬만 해. 영국에서 좋은 신랑 만나 잘 산다고. 다들 내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더라. 너도 내가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겠지. 나를 원망하냐고 묻는다면. 아니, 원망 안 해. 60 넘게 살아보니 알겠더라. 사랑한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넌 나쁜 딸이 아니야. 그저 내 삶을 선택했고 그 삶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진 것뿐이지. 그게 죄는 아니지만 어미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구나. 가끔 꿈에 네가 나와. 대학생 때 모습으로 가방을 메고 엄마, 나왔어. 국밥 먹으러 가자. 하고 현관을 들어오지. 꿈속에서도 나는 너무 기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 깨고 나면 혼자일 게 뻔하니까. 이제 엄마는 제법 혼자서도 잘 놀아. 혈압약도 챙겨 먹고 하루 4,000보씩 걷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운다. 선생님이 선이 곱다고 칭찬해 주셨어.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하고 싶구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너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정말로 내려놓았다.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리움은 나 혼자 천천히 아껴 쓰겠다는 뜻이야. 너한테 짐 지우지 않고 이 편지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둘게. 언젠가 네가 돌아와서 이걸 보게 된다면 울고 싶으면 울고 아니면 말하라.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야. 그저 그래. 왔구나. 밥은 먹었니? 하고 말겠지.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녀가 해외로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원가족의 자리는 얼마나 남게 될까요? 평생을 바쳐 딸을 유학 보냈지만 결국 잊혀지고 대체된 한 어머니의 현실. 이런 감정의 낙차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녀가 해외에서 새 삶을 꾸릴 때 부모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니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